친구들 안녕. 잠깐만. 조명이 너무 얼굴 쪽으로 와서 눈부셔서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오늘도 많이 추웠죠? 아까 오후에 잠깐 나가봤더니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자도 쓰고 그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모자 쓰면 그래도 바람을 차단하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래도 추운 날씨에도 집 근처 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 산책하는데 했는데 그래도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그런 천이나 아니면 산에도 자주 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폭설만 내리지 않는다면 설산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게 그 계절마다 그런 계절의 아름다움이 다 있는 게 진짜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쵸? 그 각 계절이 주는 그런 예쁨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추워져서 꽃들이 조금 보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아까 또 걷다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 배추처럼 생겼는데요. 꽃은 아닌데 꽃처럼 보이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화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모르겠지만 이리 와. 그렇게 또 예쁘게 또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데도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보면 이렇게 누군가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또 기쁨들을 누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 해놓으신 거 보면 언제 해놓으셨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놓으시더라고요. 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손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쁘게 가다듬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의 노고가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그런 감사함들 때문에 많이 행복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재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큰 위기였잖아요.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재치 넘치는 그런 여러 친구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런 창의력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 진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발하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진 그런 의외성들을 보면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으로는 이렇게 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 우리의 마음에 들거나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때는 일을 아주 잘 하시던 분이었고 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뭐 그 세상이라는 그런 사회는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와 이익들 그런 것들로 집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 중심으로 서로 뭉치려고 하고 그런 자신들의 이익에 위배가 되면 그 안에서도 막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 의외성이 가진 그런 면들을 보면서 웃음이 빵 터지기도 하고 오히려 인간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정말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매도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여지를 좀 열어두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사람 자체가 막 사악하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잘못된 신념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위험하고 그런 잘못된 신념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좀 잘 잡아줄 수 있고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큰 단점은 그런 경청을 잘 하지 않으니까 귀가 닫혀 있으니까 현실 파악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점들을 야기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말이라도 잘 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근데 사람들이 정말 안 들어요.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끊기지 않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상대가 듣는 시간을 주고 또 내가 얘기하고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그러면 또 그런 것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가 많고 정말로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계속 지속적인 좋은 관계들을 이어가고 그러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관계가 오래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이면 교류를 진짜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장 솔직한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내가 좀 실수를 하고 그래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그리고 또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그때는 내가 부족한 생각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크게 보지 못하고 나의 그런 좁은 소견으로 봤다. 나의 안목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그러면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뭐 죽을 죄 지은 거 아니면 또 그랬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과를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와 닿으면 또 사르르 녹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쓴소리를 하거나 그렇기도 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사람을 미워서 그렇게 잘못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인간적인 면으로 보고 안쓰러움을 가지고 잘못한 부분을 얘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탕에는 그 사람을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바탕에 있고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막 맹공격으로 퍼붓거나 그러기만 해서는 절대로 그 사람이 바뀔 수가 없고 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진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반감을 품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이런 것들은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운들로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표정들로 느낄 수 있고 그래서도 진심이 묻어나오고 그러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그 글에도 작가의 성격이 묻어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이 궁금해진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좀 그런 내적 친밀감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뭐 모든 부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이런 느낌들을 느꼈고 또 이런 삶들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일대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었으면 짠하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취를 잘했으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는 행동, 눈빛, 그다음에 이 미세 근육 쓰는 이 부분들 그리고 이미 굳어진 어떤 근육이나 주름들이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상을 자꾸 쓰고 그러면 자꾸 쓰는 부분에 그렇게 주름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 웃고 그러면 눈웃음이나 그런 부분들로 또 그런 주름이 생기겠죠. 또 이런 데도 생기는 주름이잖아요. 자주 웃으면 이런 입 주변에 근육을 많이 쓰고 눈 근육을 많이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긴 주름들이나 그런 근육들은 또 그대로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 분 한 분이 다 예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진짜 생긋생긋 웃으면서 말하고 또 이렇게 누군가한테도 친절하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말하고 그러면 그런 예쁨들이 한층 더 이렇게 증폭이 돼서 그 사람의 매력이 더 빛을 발하게 되고 그러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쁘게 웃는다. 정말로 사랑스럽다. 이렇게 그리고 그 웃는 얼굴만 봐도 나도 행복해진다. 어쩌면 저렇게 예쁜 미소를 가질 수 있는가?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표정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늘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웃고 있지 않아도 너무 예쁜데 그래도 웃으면 더 예쁘잖아요. 그냥 기본이 예쁜데 더 내가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또 그렇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내 아름다운 표정들을 그런 모습들을 더 사랑스럽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매력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들을 최대한 더 살려서 쭉 강점들을 가지고 더 개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그런 웃긴 재치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머리들이 좋잖아요.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건 창의력이나 그 잠재적인 부분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의 강점들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발하고 그러면 전두엽은 계속 활성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런 시각들을 가져야 그런 어떤 여론에도 휩쓸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견해들이나 바르지 못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나의 주관과 나의 소신을 가지고 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각자 명품으로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명품으로서 나라는 이름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더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가면 여러분 각자가 가진 강점들에 더 주목을 하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어린 친구들 너무나 똑똑하고 야무지잖아요. 소신이 있고 그래서 어쩌면 나의 욕심과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 점들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기 객관화해보고 나를 거울 삼아 비춰보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린 친구들한테 귀감이 되어야지 어린 친구들한테 어른으로서 참 어른답지 못하다 그런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너무나 슬픈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가 나를 위한 길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인가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인으로서 나는 좀 내가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해도 되지만 내가 공인으로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공직에 있다거나 그러면 어떤 국민들의 서비스를 그렇게 대행해주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표자의 위치에 있는 거니까 내가 정말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정말로 그런 국민들의 대리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같은 일을 하고 같은 그룹에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비난으로 몰고 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선배고 더 연륜이나 그런 경력들이 있다면 더 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싸 안고 어떤 후배가 잘못을 해도 내 잘못이다. 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러주지 못했으니까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다. 이렇게 품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난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러지 말고 뭐 얘기를 해보면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이유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충분히 해본다면 그 입장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랬구나. 나는 그 지점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이런 부분은 놓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리고 나는 그 방향보다는 이러이러한 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이게 우리가 조금 더 선배의 입장으로 좀 후배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고 또 그 후배들이 겉으로만 힘이나 그런 완력에 의해서 이렇게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아, 정말 내가 닮고 싶은 선배님이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따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런 마음들은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끝까지 가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떠세요?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그 사람 정말로 매를 회초리를 들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들어야 그 사람의 마음에 감화가 있고 진짜 그런 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얘기를 할 때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읽어주는 그런 책들에 대해서도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하고 그런 인간관계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대입을 시켜서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일상에서 한 번씩 실천을 해보고 이러면 자기 자신의 그런 자산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이 체계화가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으로 들어오면 이미 머리에도 그런 뇌리에 박혀서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그런 지적재산권은 내가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적재산권 그런 부분들을 채우려고 늘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성장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먹고 놀고 즐기고 또 잠자고 이렇게 본능을 무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본능 위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동물과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랑하되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 사랑을 하는 것, 그리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사랑하는 것,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도구로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서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수단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늘 어딜 가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그렇게 존중을 받고 늘 사랑받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고 책 읽어드릴게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린 거 여러분 삶에 잘 도입해보세요. 비판을 하면서도 미움받지 않는 법. 찰스 슈와브가 어느 날 정오 무렵 자신의 철강 공장을 걸어가던 중에 우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직원들과 마주쳤다. 직원들 머리 바로 위에는 금연이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다. 슈와브가 그 표지를 가리키며 저거 못 읽으십니까? 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슈와브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가서 하나하나 시가를 나눠주며 말했다. 이 시간은 밖에 나가 피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은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슈와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선물을 주고 자신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마저 주었다.
직원들은 슈아브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와,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미국 최초 백화점 가운데 하나를 설립했던 존 워너메이커도 흡사한 방법을 사용했다. 생각나는 김에 얘기하고 가야겠다. 이건 책이랑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거 들깨 아시죠? 들깨, 볶은 들깨 꿀이랑 섞어가지고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효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강정 좋아하세요? 뭐 들깨 강정이나 그런 견과류로 만든 강정들 좋아하세요? 전 강정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더 꿀을 타서 이렇게 놓아두면 좀 더 굳어가지고 강정 맛이 나기도 한데 저는 아까 그냥 생각이 나서 바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못 드시겠지만 견과류를 먹으면 좀 든든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드시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장에 가면 그런 볶은 들깨 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맛도 고소해요. 고소하면서 또 꿀을 넣으면 또 달콤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강 유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드세요. 미국 최초 백화점 가운데 하나를 설립했던 존 워너메이커도 흡사한 방법을 사용했다. 워너메이커는 매일같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신의 백화점을 찾곤 했다. 그러다 한 번은 계산대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객을 보았다. 아무도 그 고객에게 조금의 관심조차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판매 직원들은 어땠냐고? 그들은 계산대 한쪽 끝에 모여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워너메이커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슬며시 계산대로 가서 직접 그 여성 고객의 계산을 처리하고 물건을 판매 직원들에게 건네주며 포장하라고 하곤 자기 길을 갔다. 1887년 3월 8일 감동적인 설교를 하던 헨리 워드 비처 목사가 사망했다. 다음 일요일에 리먼 에봇은 비처가 떠나 공석이 된 교회에서 설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에봇은 설교문을 쓰고 또 쓰고 다듬었다. 작가 플로베르라도 그렇게 꼼꼼하지 못했을 것이다. 글을 다 쓴 에봇은 자신의 아내에게 글을 읽어주었다. 글로 쓴 연설문이 대부분 그렇듯이 형편없었다. 판단력이 부족한 아내였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리먼, 끔찍해요. 이 글은 절대 안 돼요. 사람들은 잠들어 버릴 거예요. 무슨 백과사전을 읽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해놓고 이렇게밖에 못 쓰나요? 제발 인간처럼 말할 수 없나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나요? 이런 걸 읽으면 창피할 거예요. 아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만일 정말 그렇게 말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이제 당신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에봇의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건 노스 아메리칸 리뷰에 보내면 정말 좋은 글이라고만 했다. 다시 말해 그녀는 그를 칭찬하면서도 설교문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교묘하게 암시했던 것이다. 리먼 에봇도 알아들었다. 그래서 자신이 열심히 쓴 원고는 찢어버리고 메모도 참고하지 않고 설교했다. 다른 사람은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면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라. 몇 년 전 조카 조세핀 카네기가 캔자스시티의 집을 떠나 뉴욕으로 와서 내 비서로 일하기로 했다. 그녀는 19세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는 3년밖에 되지 않아 직장 경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지금 조세핀 카네기는 서구에서 가장 완벽한 비서 중 한 명이다. 하지만 처음에 그녀는 글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나 할까? 하루는 그녀를 야단치려다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잠깐 데일 카네기 잠깐만. 너는 조세핀보다 나이가 2배는 많잖아. 일에 대한 경험은 10,000배는 더 많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그녀로 하여금 너와 같은 관점, 너의 판단력, 너의 주도력을 가지라고 기대할 수 있지? 아무리 내 능력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 데일 넌 19에 뭘 했지? 내가 했던 그 바보 같은 실수들 기억해? 이런 실수 기억나? 저런 실수는 어때?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공정하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는 조세핀의 현재 성공률이 내가 19세였을 때보다는 더 낮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조세핀에게 충분한 칭찬을 해주지 못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래서 그 후로 조세핀의 실수를 지적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실수를 저질렀구나, 조세핀. 하지만 하늘도 알다시피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 비하면 큰 실수도 아니란다. 판단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 판단력은 경험을 통해서만 생긴단다. 그리고 너는 내가 내 나이였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훌륭해. 나는 워낙 멍청하고 바보 같은 실수를 많이도 저질러서 너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비난할 처지가 못 돼. 하지만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니? 만일 상대방이 자신 역시 결점 있는 사람이라고 솔직히 인정하면서 시작한다면 당신의 잘못에 대한 비판도 듣기 어렵지 않은 말이 되는 법이다. 베른하르트 폰 빌로 후작은 1909년 이 원리를 절실히 깨달았다. 당시 폰 빌로는 독일 제국 후 총리였고 왕자에는 비렐름 2세가 앉아 있었다. 그 거만하고 오만한 것으로 유명했던 비렐름. 어떠한 나라라도 상대할 수 있는 육군과 해군을 만들었다고 큰 소리를 쳤던 독일의 마지막 황제 말이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황제가 어떤 대단히 믿기 힘든 말을 했다. 그 말은 대륙을 흔들어 놓았고 전 세계에서도 들을 수 있는 폭발음을 연이어 만들어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황제는 이 멍청하고 독선적이고 조리에 맞지 않은 말을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했다. 그는 영국 방문 중 그 말을 했고 텔리그라프가 그 말을 보도해도 좋을지 몰라 덜컥 허락해버렸다. 말들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독일만이 영국의 우호적인 국가다. 일본의 위협에 대비해서 해군을 키우고 있다. 그가 비를름 그 자신만이 영국이 러시아와 프랑스로부터 패배의 치욕을 맛보지 않도록 구해낼 수 있었다. 영국의 로버츠경이 남아프리카의 보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전술을 따른 덕분이었다. 평화가 유지되던 지난 100년 동안 어떤 유럽 왕도 감히 내뱉지 못했던 놀라운 말들이었다. 대륙 전체가 벌집 쑤신 듯 시끌시끌했다. 영국인들은 빨갛게 불타올랐고 독일 정치인들은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말이 만들어 놓은 결과에 대경 실색한 황제는 공황 상태였다. 황제는 국가 총리였던 펜 볼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그렇다. 그는 폰 블로가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기를 원했다. 폰 빌로 자신이 황제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발표하라고 했다. 하지만 폰 빌로는 의의를 제기했다. 독일이나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제가 황제에게 그런 조언을 했다고 믿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뱉자마자 폰 빌로는 자신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황제는 폭발했다. 당신은 나를 모자란 놈이라고 생각하는군. 황제는 소리질렀다. 당신이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을 실수나 저지르고 다니는 놈이라고 생각하지. 폰 빌로는 비난을 하기 전에 먼저 칭찬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으니 그는 차선책을 택하기로 했다. 비판을 하고 난 다음에 칭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방법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칭찬이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폰 빌로는 존경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저는 폐하께서 여러 면에서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연과학에서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폐하께서 기압계나 전보, X선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정말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창피할 정도로 무지하고 화학이나 물리학에 대해서도 까맣게 모릅니다. 가장 단순한 자연 현상도 설명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폰 벨로는 말을 이어나갔다. 그것들의 무지한 데 대한 보상으로
저는 약간의 역사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치,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교에 대해서는 유용한 지식들을 제법 알고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은 밝아졌다. 폰빌로가 그를 칭찬했기 때문이다. 폰빌로는 황제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다. 그러자 황제는 폰빌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었다. 황제는 상냥하게 말했다. 내가 늘 말했듯이, 그리고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가 아닌가. 우리는 함께여야 해. 앞으로도 그럴 거고. 황제는 폰빌로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것도 여러 번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황제는 고무된 나머지 주먹을 쥐고 흔들어대며 말했다. 누구라도 내 앞에서 폰빌로 후작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코에다 한 방 제대로 먹일 것이요. 폰빌로는 뒤늦게나마 자신을 구할 수 있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단점과 비렐름의 장점을 먼저 말했어야 했다. 비렐름이 머리가 모자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암시를 던지지 말았어야 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몇 마디 말이 오만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황제마저 확고한 친구로 만들 수 있다면 일상적인 관계에서 겸손과 칭찬이 당신과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상상해보라.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겸손과 칭찬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기적을 낳을 수 있다. 사람들은 기분 상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바꾸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부터 이야기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소년이 온다 읽어드릴게요. 사실 그 친구가 마지막 밤에 남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총기를 모두 회수한 뒤 계엄군이 들어오기 전에 도청을 깨끗이 비워놓자고 단 한 사람도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말하는 학생들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남은 걸 보고도 의심했습니다. 저 친구는 자정이 되기 전에 빠져나갈 거라고. 김진수와 나를 포함해 12명이 한조가 되어 2층 소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통성명을 했습니다. 각자 간단한 유서를 써서 이름과 주소를 적고는 찾기 쉽도록 셔츠 앞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당장 닥쳐올 일들이 실감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엄군이 시내로 진입했다는 무전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제야 긴장이 되었습니다. 상황실장이 복도로 김진수를 불러낸 건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여자들을 호위해 도청 밖으로 데려다 주라는 상황실장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회의실 안까지 들렸습니다. 상황실장이 김진수를 지목해 그 일을 맡긴 건 유난히 가냘프게 생긴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이었을 거라고 나는 짐작했습니다. 김진수가 자신의 총을 챙겨 굳은 얼굴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 너는 돌아오지 말아라. 그러자 짐작과 달리 그는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돌아왔습니다. 나갈 때와는 달리 긴장이 완전히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밀려나는 졸음을 견딜 수 없는 듯 가늘게 뜬 눈으로 총을 벽에 세워놓더니 창 아래 놓인 인조가죽 소파에 모로 누워 잠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흔들어 깨우자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잘게요. 이상한 일은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도 벼랑간 기운이 빠진 듯 벽에 기대 앉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막막한 마음이 되어 김진수가 누운 소파 옆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졸음이 오기는커녕 신경이 가장 날카롭게 곤두서야 할 시간, 냉정한 정신력에 의지해야 할 그 시간에 우리들은 눈도 귀도 입도 없는 뭉클뭉클한 잠속으로 정신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가 소리 없이 닫히는 기척에 나는 눈을 떴습니다. 조그맣고 맑은 얼굴에 알밤처럼 머리를 깎은 중학생이 어느 사이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냐? 나는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누구냐? 어디서 왔어? 눈을 질끈 감으며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너무 졸려요. 조금만 잘게요. 여기서 형들이랑. 그 목소리를 듣자 죽은 듯 잠들어 있던 김진수가 소스라치며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소녀는 팔을 붙들며 그가 숨죽여 물었습니다. 내가 아까 가라고 하지 않았어? 너도 간다고 하지 않았어? 김진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총 쏠 줄 알아? 머뭇 소년이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요, 형. 두 사람은 실랑이에 사람들이 부스럭부스럭 깨어났습니다. 소년은 팔을 놓지 않은 채 김진수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적당할 때 너는 항복해라. 알겠지? 항복하라고. 손들고 나가는 애를 죽이진 않을 거야. 그해 나는 23살 후 교대 복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내가 소회의실의 조원들을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그 밤 도청에 남은 사람들이 그만큼 오합지졸이었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 조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장전을 하고 방어쇠를 당기면 정말 총알이 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아 도청 앞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향해 한 발 쏘아보고 돌아온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집으로 보낸다는 지도부 지침을 거부한 건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만 17세까지만이라도 억지로 돌려보내는 일에 긴 언쟁과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상황실장으로부터 내가 지시받은 작전은 실상 작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계엄군이 도청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 시각은 새벽 2시였고 우리는 1시 30분부터 2층 복도로 나가 있었습니다. 성인 한 사람이 창문 하나씩을 맡았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창과 창 사이에 엎드려 대기하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총에 맞으며 그 자리를 맡기로 했습니다. 다른 조들이 어떤 임무를 맡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작전이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상황실장은 우리 목표가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만, 수십만의 시민이 분수대 앞으로 모일 때까지만. 지금은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그 말을 절반은 믿었습니다. 죽을 수 있지만 어쩌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겠지만 어쩌면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뿐 아니라 조원들 대부분이, 특히 어린 친구들은 더 강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도부를 이끌었던 대변인이 전날 외신 기자들을 만나 했다는 말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패배할 거라고 그는 말했다지요. 반드시 죽을 것이며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지요. 고백하건대 나에게 그런 초연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김진수 생각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리라고 예상하면서도 도청 밖까지 나갔다가 되돌아왔던 걸까요? 아니면 나처럼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는 생각, 어쩌면 도청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평생 동안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란 막연한 낙관에 몸을 실었던 걸까요?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의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수십만 사람들의 피가 모여 거대한 혈관을 이룬 것 같았던 생생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 혈관에 흐르며 고동치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을 나는 느꼈습니다. 감히 내가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도청 앞 스피커에서 연주곡으로 흘러나온 애국가에 맞춰 군인들이 발포한 건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시위 대열 중간에 서 있던 나는 달아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산산조각나 흩어졌습니다. 총소리는 광장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높은 건물마다 저격수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옆에서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을 버려둔 채 나는 계속 달렸습니다. 광장에서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됐을 때 멈췄습니다. 허파가 터질 듯 숨이 찼습니다. 땀과 눈물에 얼굴이 흠뻑 젖은 채
셔터가 내려진 상점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보다 강한 몇몇 사람이 다시 거리 가운데 모여 예비군 훈련소에 가서 총을 가져오자고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우릴 다 써 죽일 거란 말이오. 우리 동네는 집에서 공수들이 들어왔소. 무서워서 나는 머리맡에 식칼을 두고 잤소. 말이 됩니까? 저쪽은 총이 있는데 수백 발을 저렇게 백주 대낮에 쏘는데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의 트럭을 몰고 돌아올 때까지 그 계단에 앉아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총을 들 수 있는지,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군인들이 가진 수천 정의 총이 수십 많은 사람들을 살해할 수 있다는 것, 쇠가 몸을 뚫으면 사람이 쓰러진다는 것, 더웠던 몸들이 차가워진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함께 올라탄 트럭이 시내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차례 길을 잘못 들었고 겨우 도착한 예비군 훈련소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총을 가져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가전에서 희생되었는지 난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건 다음날 아침 헌혈하려는 사람들이 끝없이 줄을 서 있던 병원들을 입고 피 묻은 흰 가운에 들것을 들고 폐허 같은 거리를 빠르게 걷던 의사와 간호사들, 내가 탄 트럭 위로 김에 싼 주먹밥과 물과 딸기를 올려주던 여자들, 함께 목청껏 부르던 애국가와 아리랑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적처럼 자신의 껍데기 밖으로 걸어나와 연한 맨살을 맞댔던 그 순간들 사이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부서져 피 흘렸던 그 심장이 다시 온전해져 맥박 치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사로잡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선생은 압니까? 자신이 완전하게 깨끗하고 선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양심이라는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이 내 이마에 들어와 박힌 것 같은 순간의 광희를. 그날 도청에 남은 어린 친구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 양심의 보석을 죽음과 맞바꿔도 좋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총을 메고 창 아래 웅크려 앉아 배가 고프다고 말하던 아이들, 소회의실에 앉아 카스텔라와 환타를 얼른 가져와 먹어도 되느냐고 묻던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계엄군이 10분 안에 도청에 다다를 거라는 무전이 들어왔을 때 김진수는 자신이 맡은 창을 등지고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 죽을 거지만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은 그래선 안 된다. 마치 자신이 20살이 아니라 30이나 40쯤 되는 사내인 것처럼 그는 말했습니다. 항복해야 돼. 모두 죽을 것 같다고 생각되면 총을 버리고 즉시 항복해. 살아남을 길을 찾아. 다음의 일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기억하라고 나에게 말할 권한은 이제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조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80만 발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40만이었습니다. 그 도시 모든 사람들의 몸에 두 발씩 죽음을 박아 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되었던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 말대로 우리가 총기를 도청 로비에 쌓아놓고 깨끗이 철수했다면 그들은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눴을지도 모릅니다. 그 새벽 캄캄한 도청 계단을 따라 글자 그대로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던 피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건 그들만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들을 대신한 거였다고. 수천 곱절의 죽음, 수천 곱절의 피였다고. 방금 전까지 눈을 마주치며 대화했던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피를 변눈으로 보며 누가 죽고 누가 남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나는 복도에 머리를 박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매직으로 내 등에 무엇인가 글씨를 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극렬 분자,
총기 소지 그렇게 썼다는 것을 상무대 유치장에서 다른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논어 읽어드릴게요. 상호 존중은 질서를 세우는 주춧돌이다. 재경공이 공자에게 정사를 묻자 공자가 대답했다.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며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재경공이 말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진실로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어버이가 어버이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비록 곡식이 있다고 해도 내가 어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제나라에 갔을 때 재경공은 전신에게 실권을 빼앗기고 군주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재경공이 정치가 무엇인지를 묻자 공자는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어버이는 어버이답고 자식은 자식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자의 정명론으로 이름에 걸맞은 실질이 구비되어야 함을 말한다. 공자가 살던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는 각 제후국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철저히 이의 득실에 따라 움직였으므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도덕이 무너진 사회를 치료하는 처방전으로 공자가 내세운 것은 인, 즉 사랑이었다. 그리고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 정치의 핵심으로 정명을 내세웠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명분에 맞는 역할을 하고 덕을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질서를 확립해 사회적 안정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명에서 중요한 점은 각자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사랑과 예의로 대하는 것이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에게는 그에 맞는 권력을 보장해주고 대통령은 역할에 걸맞게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직무에 대한 권한을 보장해주고 부하 직원은 상사를 존중하고 자신이 맡은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어버이는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고 양육의 책임을 다하고 자식은 효도로서 보답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그 조직은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를 보면 마치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상을 방불케 한다. 학교가 인성을 함양하고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한 소양을 기르는 장이 아닌 오로지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교사와 학생과 학생, 부모와 교사는 철저한 이익관계가 되어 서로 간의 사랑과 예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왕따, 학생의 교사 폭행, 학부모들의 도를 넘는 간섭과 폭언 등 학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름에 맞는 역할과 도덕이 완전히 무너짐으로써 무질서와 혼란이 극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 방법은 학생이 학생답고 교사가 교사다우며 학부모가 학부모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학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지시와 통제, 체벌의 문화를 지향하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함께 공부하고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또래로서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 건전하고 학구적인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학교 문제는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사에 대해 물으며 말했다. 만일 무도한 사람을 죽여서 도가 있는 세상이 되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대부께서는 정사를 하는데 어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대부께서 선하고자 하면 백성도 선해질 것입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입니다.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바람 부는 대로 눕게 됩니다. 노나라 실권자인 개강자가 정치의 방법으로
무도한 사람들을 사형으로 다스려 백성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덕치를 통해 선정을 베풀고 솔선수범하면 백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위정 제20장을 보면 공자는 솔선수범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한다. 백성을 대할 때 행동을 바르게 하면 백성이 공경할 것이고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랫사람에게 자애로우면 백성이 충성하게 되며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능력이 모자란 사람을 잘 가르친다면 백성이 근면해질 것이다. 이는 국가는 물론 모든 조직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윗사람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솔선수범하면 아랫사람은 귀감이 된다. 자식은 부모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 부모가 몸소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면 자식에게 자연스레 교육이 되어 자식이 따라서 한다는 의미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공부 좀 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매일 드라마만 시청하고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본다면 그것을 보는 자식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한비자에는 증자 살체, 증자가 돼지를 잡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울었다. 그러자 증자의 아내가 아이를 달래며 물었다. 돌아가 있어. 시장에 갔다 오면 너한테 돼지를 잡아줄게.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증자가 돼지를 잡으려고 했다.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말리면서 말했다. 애한테 농담으로 한 말일 뿐이에요. 그러자 증자가 말했다. 아이는 이를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소. 어린아이는 지각이 없으니 부모를 의지해 배우고 부모 가르침을 듣는데 지금 당신이 아이를 속이면 이는 속임을 가르치는 것이오. 어머니가 자식을 속이면 자식은 그 부모를 믿지 못할 것이니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오. 증자는 말을 마치고 돼지를 잡아서 삶았다. 증자의 아내는 아이를 따돌리기 위해 거짓말로 잠시 달랜 것뿐이지만 만약 갔다 와서 돼지를 잡지 않았다면 아이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나쁜 행동을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증자는 아이와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말한 것을 지키는 신뢰를 가르쳐 주었다. 또한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행사해 매사에 신중을 기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명인이 작은 언행의 실수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흔히 보게 된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한비자 이병편에는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다. 월나라 왕부천이 용맹함을 좋아하자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백성이 많아졌고 초나라의 영왕이 가는 허리를 좋아하자 도성 안에 굶는 사람이 많아졌다. 제나라 황공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자 여가는 자신의 장남을 삶아서 바쳤다. 이처럼 지도층이나 유명인의 사회적 영향력은 막강하다. 모 기업의 총수나 유명인이 입고 쓰는 물건들은 언론에 노출되는 즉시 품절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끄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바람 부는 대로 눕게 마련이다. 그래서 윗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언행이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몸소 실천하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잘 살아가기 위한 4가지 방법. 공자가 말했다.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에서 논인다. 공자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이 4가지를 제시했다. 삶의 지향점은 도를 향하고 행동은 덕을 바탕으로 실천하며 남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마음, 즉 인을 바탕으로 나누고 베풀며 육에는 익혀 삶을 즐기며 살라는 의미이다. 도는 공자가 삶에서 추구한 목표이자 지향점이었다. 위령공 제31장을 보면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자는 도의 뜻을 두지 먹는 것에 뜻을 두지 않는다. 농사를 지어도 굶주릴 때가 있지만 배우면 관직을 얻어 녹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도란 인간이 삶에서 지켜야 하는 올바른 도리를 말한다. 도를 추구해 도덕심을 갖추면 일상생활에서 도덕에 근거해 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을 향한 사랑과 예의의 마음, 인이 떠나지 않게 된다.
인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리 사욕을 제어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하면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위에서 말하는 예는 유계를 말한다. 유계란 예, 악, 사, 서, 수를 말한다. 예, 예절, 악, 음악, 사, 활쏘기, 말타기, 서, 글쓰기, 수, 산수. 옛 사람들은 교육에서 지덕체의 균형을 중시했다. 주례의 대사도편을 보면 선비라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으로 유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교과목에도 유계가 포함되어 있다. 위의 공자의 말씀은 공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상적인 삶의 길이기도 하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오늘도 추운데 오늘 하루 사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토닥토닥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한시름 나도 되는 그런 때가 됐으니까 그래도 크리스마스도 행복하게 보내고 또 연말에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밝은 세상으로 왔을 때 그런 밝은 세상에서 하나 둘씩 또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잘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이렇게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늘 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모였을 때 정말 큰 것들을 막아내고 또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합심을 해서 좀 더 밝은 세상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런 따뜻한 온정들을 많이 나누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추운 겨울을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언어적인 표현으로도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또 위로한다는 말, 용기 내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웃어서 예쁜 여러분들의 얼굴에 더 예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해서 이렇게 진짜 그런 인상 자체가 선한 인상 또 그런 사랑스러운 인상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웃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얼굴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귀여운 할머니, 귀여운 할아버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부분부터 행복한 부분들을 찾아 나가고 또 그렇게 소소한 행복들을 많이 느끼면서 많이 웃는 그런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늘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목도리 장갑 다 하시고 또 발 차가우신 분들은 또 그런 그 집에서 신는 수면 양말 말고 일상생활에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두꺼운 수면 양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짧은 거 신으면 신발 신을 때 또 벗겨질 수도 있으니까 좀 긴 거 신어서 그렇게 따뜻하게 몸도 보호하고 그러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차도 마시고 이렇게 늘 몸을 따뜻하게 해서 그리고 추우니까 너무 차가운 음료보다는 그래도 물도 좀 미지근한 물 마시고 또 따뜻한 차 마시고 그래서 좀 우리의 그런 몸들도 이렇게 잘 순환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도 잘 챙겨 먹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요즘에는 그런 음식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런 삼계탕이나 이런 것도 진짜 포장이 잘 돼서 나오잖아요. 삼계탕이나 추어탕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마트나 슈퍼에 가면 많이 있으니까 혼자 계시는 분들은 또 그런 것들 사서 이렇게 그냥 데우기만 해서 먹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그냥 뭐 부추 같은 거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시장 같은 데 가서 부추 같은 거 좀 사서 넣으면 그 부추가 좀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체질에 맞지 않으면 몰라도 그래도 그냥 일반적으로는 좀 괜찮으시면 또 그렇게 넣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피도 맑게 해준다고 하니까 부추나 양파나 이런 부분들은 피를 맑게 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맞은 분들은 좀 걸러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고지혈증이나 그런 부분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체적으로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마음도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고 아직 잠들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주무신 분들은 편안하게 꿀잠 자시고 또 아직 안 주무셨다면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잠드세요. 안녕, 꿀라이. 이게 리모컨이 있으면 좋겠어. 안 돼. 왜 끊어져? 잠깐만. 아이고 미안해.